흔히 이슬람이라고 하면 코란과 칼을 든 병사와 테러와 전쟁만이 난무하는 사막의 나라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중세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한때 포용적이고 융합적인 문명을 구축하고 군사, 과학, 문학 등 다방면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 문명을 건설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슬람 문화의 황금 시대를 이끌어낸 아바스 왕조인데요. 이슬람 역사에서 혁명이라 불릴 만큼 새로운 왕조의 출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당시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가 어떻게 정치, 경제 중심지로 가능했고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사후, 그의 후계자들이 다스리는 29년간의 정통 칼리파 시대가 지나고 이슬람 최초의 세스 왕조였던 우마이야 왕조가 등장하면서 사막을 벗어나 유럽의 스페인 일대와 북아프리카 그리고 인도 북서부까지 뻗어나가며 명실상부 대제국 시대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 우월주의를 내세워 비아랍인과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으로 수많은 무슬림들의 반감을 사게 되면서 아랍 제국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결국 멸망했죠.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린 세력은 총 3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무함마드와 알리의 자손만을 칼리파로 인정하는 시아파 세력과 페르시아계 군인들을 포함한 차별받던 비아랍계 무슬림들, 그리고 아부 알 아바스가 이끄는 반정부 세력이었는데요. 750년 아바스는 자신이 예언자 무함마드의 친족이라는 사실과 평등 사상을 주장하며 이 세 개의 세력을 통합하는 데에 성공하죠. 민중의 혁명을 기적적으로 이끌어낸 아바스였지만 우마이야 왕조의 잔당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후한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두 왕조 간의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위장한 연회를 열어 우마이야 왕실 가문을 모두 초청했는데요. 연회가 끝나갈 무렵 이들이 방심한 틈을 타 모두 살해해버리지만 운 좋게 살아남은 나흐만 왕자가 이베리아 반도로 피신해 이후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우고 300년 가까이 아바스 왕조와 대립하게 되죠. 초대 칼리프가 된 아바스는 시아파와 연합해 건국했지만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수파인 수니파를 지지하는 수니파 왕조임을 전국에 선언해버리는데요. 시아파는 아바스 왕조 1등 개국 공신이었지만 어이없게도 하루아침에 탄압받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대립은 훗날 국가적 규모인 분쟁으로 이어진 결과 오늘날의 복잡한 중동 상황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아바스 왕조가 들어선 750년경의 세계 주변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이슬람은 비잔티움 제국과 대치하고 있었고 아바스 왕조의 힘이 미치지 못한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후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고 유럽에서는 프랑크 왕국이 점점 힘을 키워 훗날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칭호를 받는 카롤루스 대제가 등장하는 시기였죠. 동아시아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반도의 삼국시대 고구려가 수와 당의 끊임없는 침략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잘 싸워왔지만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으로 인해 멸망하고 한반도는 신라가 차지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751년 아바스 왕조의 당나라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급하게 올라오고 서역 팽창 정책으로 서쪽으로 진출하려는 당나라와 아바스 왕조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중국 왕조와 이슬람 왕조가 탈라스에서 충돌한 역사적인 첫 전투였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총사령관이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고선지 장군이 맡았는데 7만여 명의 군대를 이끌어 아바스 왕조 10만 대군과의 전투를 벌이지만 결과는 아바스 왕조의 승리였습니다. 이때 당나라를 격파한 아바스가 세력을 넓혀서 그동안 당나라의 간접적 영향권이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급속도로 이슬람화되어 오늘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무슬림이 많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전쟁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엄청난 결과도 있었습니다. 당나라 포로 가운데 종이 제조기술자가 섞여 있었는데 이슬람은 이들로부터 종이 만드는 재지수를 얻게 되고 아랍 상인들이 서방으로 전파해 고대로부터 사용해온 파피루스와 양피지가 종이로 대체되어 일상이 바뀌게 되고 문명의 흐름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탈라스 전투는 당나라 입장에선 크게 패배한 부끄러운 기록일 수 있지만 이슬람은 동서 교역로를 장악하고 중국과 이슬람이 서로 문화교류를 시작하게 된 상징적 전투였습니다. 754년 왕조를 개창한 아바스가 생을 마감하고 자신의 이복형이자 혁명의 동지였던 만수르가 이대 칼리파에 즉위하면서 이후 왕조는 아바스가 아닌 만수르의 혈통으로 이어지는데요.
칼리파 시대를 계몽적으로 이끌어낸 인물로 꼽을 수 있는 만수르는 아바스 왕조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수세기 동안 누릴 번영을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했죠. 커다란 제국을 소수의 귀족들로 통치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숙련된 관리자들을 임명하여 효율적인 정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코란과 이슬람법 샤리아를 철저히 실행했는데 우마이야 왕조 시대의 아랍인들의 다양한 특권을 폐지하고 지배층의 페르시아계를 비롯한 비아랍인들을 대거 참여시켜 이슬람의 근본 교리인 무슬림 평등 원칙을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제와 행정제도를 받아들여 농업정책과 과학을 후원했는데요. 이러한 개혁은 페르시아계 무슬림들이 핵심 계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소수의 아랍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진정한 이슬람 제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만수르는 국내가 안정되자 비잔틴 제국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티그리스강 유역의 바그다드를 새로운 수도로 지정했는데 바그다드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옥한 땅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죠. 10만여 명의 건축가와 장인, 노동자를 동원해 4년 만에 신도시를 완성시키는데요. 둘레 10km의 원형 모양으로 이중 방어벽의 칼리파 궁전과 주요 모스크를 중앙에 세운 거대하고 웅장한 도시로 설계되었는데 4개의 문으로부터 쿠파길, 시리아길, 호라산길, 바스라길 등의 간선도로가 이어져 지중해 아라비아 반도와 중앙아시아 인도양 각지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 주변에 많은 민중들이 모여 살았고 원형 도시 주변은 3만 개의 모스크와 공중 목욕탕이 있는 인구 150만의 산업혁명 이전의 도시로 경제의 중심지로 부각됩니다. 제국의 수도가 시리아에 있던 다마스쿠스에서 평화의 도시 바그다드로 옮겨지면서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공동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양한 신앙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고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가 넘치는 바그다드라는 도시에서 다양성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는데요. 무슬림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조로아스터교인, 유대인들은 모두 아랍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도시 치안이 높아지면서 안전한 바그다드의 소문은 급물살을 타며 수많은 상인들까지 모여들었고 이란 고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하여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육상 교역권 실크로드와 페르시아만과 연결되는 인도양 교역권이 연결되어 이슬람 무역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커다란 부를 창출하게 되죠. 정치, 군사, 문화, 경제의 중심지가 동쪽으로 이동되어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바그다드는 동서 세계의 중심적 역할로서 우뚝 서게 되고 마침내 전란으로 황폐해진 당나라 장안을 제치고 세계 제1의 도시가 됩니다. 이로써 아바스 왕조는 500여 년간 지속되며 눈부신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바스 왕조는 5대 칼리파 하룬과 그의 아들 7대 칼리파 알마문에 들어서면서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는데요. 특히 천일 야화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5대 칼리파 하룬은 문화, 예술, 과학의 전성기를 열어낸 인물입니다. 천일 야화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북적대는 바그다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또 학문의 조예가 깊었던 7대 칼리파 알마문은 바그다드를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미 수천 권의 책들이 비치된 하룬의 도서관을 확장 공사했는데 지혜의 집이라고 하는 중세 최고의 번역기관이자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도서관으로 완성되어 100만 권이 넘는 책과 원고를 소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인도에 사절단을 보내 산스크리트어로 된 문헌들을 가져오고 그리스 고전들도 죄다 수집했는데요. 알마문과 그의 후계자들은 지식과 역사를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등 종교와 민족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학자들을 모집해서 고대 그리스어 문헌을 전부 아랍어로 번역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했죠. 이는 문화 신드롬이라 할 만큼 이슬람 신학과 시 등 아랍 세계 내부의 학문과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 아니라 소멸되어가는 그리스 문명이 유럽이 아닌 이슬람에 의해 단절되지 않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인도, 중국 등 비아랍 외래 문명까지 유연하게 수용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는 인도 숫자를 원형으로 하여 이슬람 수학자에게 완성되어 수학을 발전시켰고 아랍 상인들을 통해 유럽으로 보급되었는데요. 수학은 일상적인 용도를 벗어나 지리와 천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죠.
또한 금, 은을 만드는 연금술에 관한 실험이 거듭되면서 고도의 화학기술의 진보를 가져왔고 수증기 증류법, 알코올 제조 기술도 개발되었는데 향수와 서양의 위스키와 동양의 소주는 이슬람의 증류기가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기원으로 알려져 있는 화약과 나침반도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과학기술과 선진 문물들이 중세 유럽 세계에 전해진 결과 14세기경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대변혁의 시대, 바로 중세 유럽의 황금 시대인 르네상스를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했습니다. 9세기 중엽 이후 이슬람 문명의 화려한 꽃을 피운 아바스 왕조 역시 영원하진 못했는데요. 당시 사유지를 소유한 칼리파와 부유한 상인들이 아프리카 출신 흑인 노예를 이용해 사유지 개간 사업을 대규모로 벌이고 있었는데 힘든 노동 환경에 불만을 품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10여 년 동안 이어진 반란은 겨우 진압되었지만 칼리파의 권위는 크게 흔들렸고 중앙정부는 재기능을 하지 못했죠. 이런 혼란기에 지방의 총독이나 장군들은 칼리파에게 정기적으로 공물을 바치는 대신 독자적인 세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요. 힘이 약해진 칼리파는 그들에게 아미르라는 칭호를 하사하게 되죠. 이후 아미르들은 국가 레벨로 세력을 키우게 되는데 특히 페르시아계와 튀르크계 국가들이 성장하여 아바스 왕조를 위협하면서 칼리파의 힘은 더욱더 잃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슬람 세계는 3명의 칼리파들이 존재하는 대혼란 시대로 빠지는데요.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동칼리파 아바스 왕조, 이베리아 반도의 서칼리파 후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중칼리파로 분열되는데요. 중칼리파는 시아파 세력이 예언자 무함마드의 딸 파티마의 이름을 사용해 세운 파티마 왕조였습니다. 이 대혼란 속에서 아바스 왕조 8대 칼리파 알-무타심은 위기감을 느끼고 새로운 군사체제를 과감하게 도입하는데요. 아랍어로 맘루크라고 하는 키르크인과 슬라브계 혼혈 등의 전쟁 노예를 고용합니다. 알-무타심은 모친이 튀르크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특히 튀르크족 노예 군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을 사병화하여 강력한 춘위대를 얻게 되죠. 맘루크들은 노예로 매매되는 과정에서 칼리파에게 절대 충성했고 칼리파들 역시 그들을 아랍 군인들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에 맘루크들의 힘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 칼리파에게 무한 신뢰를 받으며 성장한 맘루크들은 이제 칼리파의 선출과 폐위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는데요. 관직을 사고 파는 매간 매직은 물론 암살까지 수많은 부정부패를 일으킵니다. 칼리파의 춘위대가 새로운 군벌 세력으로 성장해 아바스 왕조의 멸망을 재촉하는 화근이 되어버리죠. 10세기경 지방의 군벌 세력인 아미르들은 하나하나 독립해 여러 왕조들이 생기는데 이들 중 주목해야 할 왕조가 바로 페르시아계 시아파 세력인 부하이 왕조였습니다. 부하이 왕조가 이란 지역을 장악하고 아바스 왕조 수도 바그다드까지 점령해버리자 쫓겨난 튀르크계 맘루크들은 이슬람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칼리파가 쥐고 있던 모든 이슬람 통치권을 사실상 빼앗아 버리죠. 이 시점에서 아바스 왕조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멸망은 겨우 면했지만 세장에 갇힌 새 신세로 몰락해버리고 이슬람 세계에 시아파의 전성기가 잠시나마 찾아오는 듯 했는데요. 이슬람 세계가 다양한 파벌들의 패권을 두고 어지럽게 각축을 벌리고 있을 때쯤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셀주크 튀르크족의 등장으로 이슬람 세계는 다시 한번 대격변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셀주크 튀르크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으로 6세기경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중국의 수당과 충돌했던 돌골 제국의 후예들로 11세기 그 힘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탈라스 전투 이후 이슬람 세력이 중앙아시아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많은 튀르크족들이 이슬람 세력과 교류를 하면서 수니파 이슬람으로 개종했는데요. 그중 셀주크 튀르크가 여러 부족들을 통합해 세력을 키워 이슬람 본토까지 넘보게 되죠. 때마침 부하이 왕조의 압박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로부터 구원 요청을 받게 되는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셀주크는 곧바로 바그다드를 공략하여 부하이 왕조를 멸망시키고 칼리파로부터 지배자란 의미인 술탄이란 칭호를 받고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는 종교적 상징으로만 남게 되고 군사 정치 등 실질적인 이슬람 세계의 통치는 셀주크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셀주크의 진격은 거침없었습니다. 시아파 파티마 왕조가 차지했던 시리아와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하여 파티마 왕조를 이집트의 본래 영토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하죠. 또 취약하다고 판단한 비잔티움 제국을 맹렬히 공격해 만트리키 전투에서 황제를 생포하는 대승리를 거두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아 지역까지 차지합니다. 이슬람 세력이 아나톨리아 지역을 차지한 사건은 이때가 최초로 오늘날까지 튀르크계 이슬람 국가가 이어지게 되죠. 한편 셀주크와 비잔티움과의 전쟁의 여파는 예기치 못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는데요. 이슬람 기마 유목민족에게 패배해 산산조각이 난 비잔티움은 위기에 빠지자 이 로마 교황에게 성지 예루살렘의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 모두가 신성시하는 공통의 성지로 오랫동안 이슬람에서도 타신도들의 성지 순례는 통행세만 내면 허락을 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요. 초원의 유목민 출신인 셀주크 제국 입장에선 자신들이 정복한 하나의 땅에 불과했고 기독교인들은 약탈의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지 순례자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들을 가차없이 약탈해버렸죠.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로마 교황은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고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며 유럽 전역에 호소하는데요.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오랜 기간 이슬람 세력에게 지중해 등 해상무역로를 빼앗겨 점점 힘든 상황이었는데 교황의 호소는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크게 호응을 하게 되고 8차에 걸친 대규모 종교전쟁, 이슬람과 기독교 세력 간의 200년간에 걸친 대규모 십자군 전쟁이 시작됩니다. 초기 십자군 세력은 셀주크 제국이 이미 권력 다툼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 그리 어렵지 않게 예루살렘 성지를 장악해 여러 지역의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전쟁은 이슬람과 기독교 세력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이때 십자군 전쟁의 영웅 사자왕 리처드와 그의 라이벌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이 등장하면서 두 세력 간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죠. 살라딘은 셀주크 제국에서 독립한 세력으로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를 멸망시키고 새로이 아이유브 왕조를 건설해 크고 작은 이슬람 세력들을 통합시켜 십자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살라딘 사후 아이유브 왕조에 고용되어 있던 맘루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맘루크 왕국을 건설하죠. 시시각각 복잡하게 변해가는 정세 속에서 이슬람과 기독교 두 세력의 예상 밖의 거대한 재앙들이 닥쳐오는데요. 바로 13세기에 들어선 대몽골 제국의 등장이었습니다.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는 더 이상 서로 싸우고 있을 한가한 상황이 아니었죠. 1257년 징기스칸의 손자인 훌라구는 다국적 대군을 이끌고 바그다드로 향했고 얼마 후 순식간에 바그다드시를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칼리파 알-무스타심은 몽골군이 공격을 감행하면 신의 저주가 있으리라 경고하며 단호하게 항복을 거부했는데요. 몽골군은 적이 항복하면 상대에게 자치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지만 반대로 적이 대항한다면 관용정책과 같은 자비는 일절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투석기를 이용하여 성 안으로 돌멩이를 퍼붓기 시작했고 성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데요. 칼리파는 구원병이 없음을 눈치채고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죠. 뒤늦게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몸소 훌라구를 찾아가 부하들과 주민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처음부터 순순히 항복하길 원했던 몽골군은 무자비하게 칼리파를 자루해놓고는 달리는 말들의 말발굽에 밟혀 압사시켜버리는 잔혹함을 여과없이 보여줍니다. 1258년 마침내 바그다드의 성벽이 뚫렸고 몽골군들은 도시로 쏟아져 들어와 대대적인 학살과 약탈을 했는데요. 최소 10만으로 추정되는 바그다드 시민들이 살해당하고 수세대에 걸쳐 건설된 장엄한 모스크와 호화로운 궁전과 도서관이 파괴되었는데 몇백 년에 걸쳐 수집된 방대한 양의 희귀자료와 수많은 서적이 보관되었던 이슬람 최고의 대도서관 지혜의 집도 이때 파괴되었죠. 한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계승하여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었던 바그다드는 몽골 제국의 침략으로 철저히 파괴되어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슬람 세계의 종주국 아바스 왕조는 500여 년간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뒤로하고 비참하게 멸망당하는데요. 이제 몽골군은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쳐들어갈 기세였지만 뜻밖의 복병, 노예 군대인 맘루크 왕국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더 이상 몽골군의 서진은 끝나버립니다. 맘루크 왕국은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 일대의 마지막 기독교 왕국을 몰아내면서 20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십자군 전쟁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죠. 나아가 아바스 왕조의 죽은 마지막 칼리파의 친척을 새로운 칼리파로 옹립해 자신들이 이슬람 세계의 수호자라는 명성까지 얻게 되며 250년간을 지속하죠.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가 형식상으로나마 잠시 부활하지만 훗날 오스만 제국이 맘루크 왕국을 정복하면서 이름만 남아있던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로부터 즉위를 빼앗아 1517년 칼리파는 공식적으로 끝이 나고 오스만 제국은 칼리파와 술탄을 겸하게 됩니다. 7세기 초 예언자 무하마드로부터 시작해 정통 칼리파 시대, 그리고 아랍인의 제국 우마이야 왕조, 마지막으로 아바스 왕조의 이슬람 제국은 막을 내리지만 아라비아 사막 위에서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운 이슬람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문명으로 문화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는데요. 아바스 왕조 멸망 이후에도 다양한 민족의 이슬람 국가들이 국적과 인종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무슬림들이 믿는 세계 3대 종교로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 4편에 걸친 이슬람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